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7단원 스포츠 윤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윤리는 2015년도에 시험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때 들어오게 된 과목입니다. 자, 그때 들어올 때 원래는 체육 철학으로 들어왔어야 맞습니다. 체육 철학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학문인 체육 철학으로 나와야 맞으나 요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스포츠 지도사 분들에게 도입을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응용 과목으로서 요 스포츠 윤리 수준으로 도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존재론이 있고요. 자, 요거는 또는 형이상학이라고도 부릅니다. 형이상학. 자,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데,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론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무엇인데? 라고 하는 가치론이 있고요. 이 가치론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윤리학과 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학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어떤 정의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미학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미적으로 어떤 것이 미적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 자체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딱 여기 보이는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과 스포츠 경기가 갖는 어떤 윤리적 특징, 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거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뭐 경기가 있으니까 규칙이 있겠고, 규칙이 있으면 반칙도 있겠죠. 반칙 또는 어떤 정의나 공정성, 폭력 이런 것들도 있겠고, 차별도 일어나겠죠. 차별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스포츠 윤리 고유의 문제, 그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잘 알고 가셔도 절반 이상은 맞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한 8문제 정도, 스포츠 윤리 고유의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한 3, 4문제 정도 나옵니다. 3, 4문제 정도 나온다. 그렇게 해서 한 12문제 정도가 고유의 문제로서 좀 나오고, 나머지 한 8문제가 있겠죠. 그럼 요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 윤리와 연계해서 낸다. 자, 일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이 동양 사상, 서양 사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포츠 상황하고 연계해서 출제가 된다. 이 8문제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의 문제 있죠. 12문제만 잘 맞추고 가셔도 기본적으로 60점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볼 때 합격 기준이 평균 60점이죠. 그래서 충분히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일반 윤리와 연계한 내용들도 뭐 공부를 하면 좋겠죠. 좋지만 요게 이제 내용이 많고 다소 어렵다 보니까 요런 것들은 일단 합리적으로 유출해서 풀거나 아니면 찍어서 풀 수도 있다. 자, 사실 21년도랑 22년도가 딱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요 일반적인 문제, 요 8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여요. 느낌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풀어보면은 60점 이상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 8문제에서 뭐 한두 문제만 좀 더 맞아도 70점, 80점 이렇게 맞았죠. 그래서 윤리를 많이 응시를 하셨었는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요 8문제. 왜냐면 이 일반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애매했어요. 그런 출제 기준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에서 스포츠 교육학에서 법과 정책이 좀 나오거든요. 법과 정책 부분이 여기서 좀 출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이 일반 윤리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다. 자, 그러면 법과 정책이 넘어왔냐? 그건 아니고, 자, 밑에 이제 12문제 있죠. 이 스포츠 윤리에 대한 고유의 문제가 조금 더 폭이 얕고 더 넓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내려갔다. 왜냐하면 중요했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놨으니까 전체적인 난이도 수준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신 분들은 다 스포츠 윤리를 되게 점수를 좋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게 받은 점수를 다른 과목에서 메꾸면서 합격을 하는 모양새가 많이 만들어졌다.
자, 24년도, 이제 24년도, 25년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다시 일반 윤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23년도 문제가 출제하시는 분이 바뀌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체육 철학회에서 우리 일반 윤리는 조금 덜 내고 스포츠 윤리 고유의 문제를 좀 더 많이 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일반 윤리가 안 나왔으니까 24년도도 준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올해 강의에서는 요 일반 윤리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올해 시험을 보고 24년도, 25년도 시험을 쭉 봤을 때 일반 윤리 부분이 점점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교재에서도 좀 제외를 할 거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섣불리 일반 윤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지우고 이제 첫 번째 스포츠와 윤리에서 이 윤리적 기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부터 보시겠습니다. 단순한 내용들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스포츠 행위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이 된다.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고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 되는 것, 그것이 스포츠 윤리다. 자, 다시 말해서 스포츠 윤리가 있어서 아래 보면은 스포츠인들한테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 상황을 겪어보면서 그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자율성과 어떤 인격의 향상까지 도모하는 것이 그 스포츠 윤리가 되겠다. 자, 이런 개념이나 목적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유심히 읽어보면 풀 수 있을 정도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래 스포츠 윤리가 갖는 특성을 보실 건데요. 4가지 특징이 있다. 개인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 직업적인 특징과 예방적인 특징. 자, 4가지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내기가 좋겠죠. 스포츠 윤리가 갖는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오답 하나 넣고 이렇게 맞추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스포츠 윤리가 갖는 특성 보면은 첫 번째는 개인적인 특징이 있다. 우리 개인들은 각각 다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갖는 그런 윤리적인 관점도 다 다를 겁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사회 구조나 제도 자체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특성도 있다. 어떤 제도적인 강제성을 보인다. 사회적인 특성도 있다. 또 어떤 직업적인 특징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연맹이나 협회,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선수들,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정 윤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직업적 특성도 보인다. 마지막은 예방적인 특성으로서 이러한 윤리들이 지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그 쟁점들을 미리 인식하고 문제를 다루는 그런 모습들이 예방적인 특징이 있다. 요 4가지는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 4가지.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스포츠 윤리의 이해 보실 건데요. 조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최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많으면은 한 2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자, 먼저 스포츠 윤리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선은 어떻게 다른가, 요것을 한번 개념 짚고 가보겠습니다. 자, 도덕, 윤리, 선 비슷한 말 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나 보면은 먼저 도덕하고 윤리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덕하고 윤리. 자, 도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행동 관습이나 어떤 그런 양심, 덕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덕이에요. 그러면 윤리랑 뭐가 다르냐면, 윤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겁니다.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이라고 했으면, 그 특정 집단, 뭐 공무원이나 어떤 운동선수나 뭐 회사원이나 이런 것처럼 각 직업에 필요한 그런 규범들이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다? 윤리가 된다. 자, 다시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 개인적인 특성,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이 윤리가 되겠다. 야, 네가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했을 때 그건 좀 도덕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야, 네가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은 그건 좀 윤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개는 뭐 반대의 개념은 아니고요. 윤리가 도덕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것,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요 특성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개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윤리를 개인 윤리라고 보고, 어떤 직업에 요구되는 윤리를 직업 윤리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윤리를 사회 윤리라고 본다면,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 윤리와 좀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회 윤리랑 도덕이 비슷하다. 자, 밑에 선 볼 건데요. 선은 착하다, 바람직하다와 같은 의미.
도덕적인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철학에서는 존재론과 인신론 그리고 가치론을 배운다고 했죠. 가치론. 그럴 때 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그럴 때 말하는 이 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다, 바람직하다라고 하고요. 도덕적인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 자, 이런 거 비슷한 말도 있죠. 덕 같은 거. 덕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뭐 선. 이것들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도덕적 선과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과 도구적으로 말하는 선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도구적으로 말하는 선. 자, 우리가 뭐 가위 같은 게 이게 싹둑싹둑 잘 잘립니다. 그러면 야, 이거 가위가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말하는 좋다도 요 선에 속하는데 그럴 때 말하는 선은 도구적 선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고 아, 쟤는 착해. 쟤는 나빠 라고 했을 때, 쟤는 착하다라고 했을 때, 아, 쟤는 참 좋아 라고 말한다면 그런 것들은 도덕적 선에 속한다. 자, 도덕적 선과 도구적 선, 이런 것도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단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판단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어떠한 명제, 사실을 이제 얘기할 때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사실 판단부터 보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말합니다. 진위라고 부르고, 자, 요거는 누가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배드민턴은 네트형 스포츠다라고 했을 때 네트가 있는 스포츠다. 당연하겠죠. 배드민턴은 네트가 필요하니까. 축구의 경기 정원은 11명이다. 지금은 2024년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것. 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은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 자, 그럼 가치 판단을 볼 건데 가치 판단은 말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배드민턴은 재미있는 스포츠다 라고 하면은 요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죠. 왜?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그 가치를 판단을 하는 것이 요 가치 판단이 되겠다. 자, 마땅한 것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 규범 등을 말하며 이것은 당위라고 부른다. 당위. 자, 그것의 예로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리 분별에 대한 판단과 미적 판단,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 자, 사리 분별부터 볼 건데 신중한 판단을 돕는 현명한 이기심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사리 분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리 분별에. 그랬을 때 이 사라고 하는 거는 해로운 거고요. 리라고 하는 거는 이로운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상황에 해롭거나 이로운 것들을 분별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사리 분별이라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요게 좀 헷갈리는 게, 자,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일종의 사실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준은 뭐냐면 그것이 이 해롭거나 이로운 것의 관점에서 서술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에서 사리 분별에 대한 판단이다 라고 부른다. 자, 어렵게 나오면은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빙의 공중 동작이 아름다웠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미적 판단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이고 어떤 실용적인 모습은 없다. 비실용적인 특징이 있다. 자, 도덕적인 판단도 어렵진 않죠. 경기가 끝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가, 도덕적인가 라고 봤을 때 그 판단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다. 자, 지우고 사실 판단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진위라고 하고 누가 말해도 똑같은 것. 가치 판단은 이제 누가 말해도 다른 것,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그것을 당위라고 부르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해롭거나 이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리 분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미적인 판단은 아름답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도덕적인 것은 올바른 것에 관련된 판단을 의미한다. 자,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도덕 원리 검토 방법은 내가 판단한 그 사실이 실제로 맞는가, 그 도덕 원리 원칙들이 올바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 자, 이 말은 어려워 보여요. 여기 보면은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요 예시와 함께 천천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딱히 이제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크게는 포섭, 반증 사례, 역할 교환, 보편화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포섭의 원칙이 있다. 개념이 상위 원리나 개념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체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공공 질서가 있죠. 공공 질서 안에서 어떤 줄을 설 때 에티켓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새치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이 새치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이 이 전체적인 공공질서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포섭의 원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새치기는 공공질서에 어긋나죠. 공통된 약속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섭의 원리. 자, 반증 사례의 원리 볼게요. 원리 근거가 맞지 않는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급해도 안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면 당신의 말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역할 교환의 원리. 같은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적합한가? 이런 것들 역할 교환이 되겠습니다. 예시가 완전히 적합하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자신이 새치기를 당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역할 교환의 원칙에서 검토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은 보편화 결과입니다. 같은 원리를 모두에게 적용되어도 이 적합한가,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은 공공질서가 무너지죠. 뭐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원리를 검토 방법을 했더니 급해도 새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왜? 이런 걸 검토해봤더니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도덕원리 검토 방법 요 4가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 말들이 좀 헷갈립니다. 말들이 헷갈리니까 하나씩. 포섭은 어떤 것 안에 있는 포섭하는 느낌. 반증 사례는 어떠한 사실에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 역할 교환은 그 역할을 한번 바꿔보는 것. 보편화 결과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적용해보는 것. 이렇게 예시와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윤리와 관련된 이론들 보실 건데 벌써 이제 여기까지 한두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제 다음 보실 것은 먼저 윤리 체계부터 보실 건데 자, 이 부분부터가 일반 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윤리. 스포츠 윤리보다는 일반 윤리.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4년도, 지금 25년도를 준비하는 이 강의에서는 이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후에 문제 출제 방식이 좀 바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체계 보실 건데요. 그럼에도 이 윤리체계는 별표를 많이 주세요. 자, 이 윤리체계는 윤리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 사회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기능론, 갈등론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윤리학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 출제가 바뀌어도 요 윤리체계는 무조건 나온다. 출제가 무조건 된다. 꼭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우고 자, 이론적 관점부터 볼 건데 윤리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면서 시작된 두 큰 갈래가 있습니다. 절대론적인 관점과 상대론적인 관점.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그것을 연구하는 윤리학에서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가 또는 변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절대로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그것을 초월해서 보평타당한 법칙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인간은 이것을 따라야 된다. 왜? 이것이 옳은 행동이니까 라고 보는 거고요. 상대론적인 관점은 그 윤리는 시간이 지나거나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모두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윤리 규범이 중요하다. 그때그때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관점에서 윤리사상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어떠한 발전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겠고 상대론적인 관점에서도 출발을 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상이 발전하는 큰 줄기, 그것을 체계라고 부르거든요. 체계. 요 상대론적 관점도 어떤 체계가 있겠죠. 그럼 체계가 있겠고 그 체계가 요 아래 보이는 결과론적 체계와 의무론적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결과론적 윤리 체계부터 볼 건데 요거는 요 상대론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의무론적 윤리체계는 위에 요 절대론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 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지우고. 자,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상대론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바뀌고 변하고 특정 상황에 맞는 윤리 규범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특정 상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 체크. 자, 결과가 유익하면 행위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산골짜기 마을에 스키장을 건설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뭐 찬성하는 입장은 스키장을 만들면 이 지역에 뭐 일자리도 창출이 되겠고 어떤 스포츠의 발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뭐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이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 그렇다면 자, 이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 결과론적 윤리 체계에서는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 계시겠지만 이주하면 되잖아. 생태계도 최대한 파괴 안 되게 해볼게. 근데 여기 스키장 개장하면 진짜 좋아. 일자리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 스포츠를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행위 자체에서보다 그 행위의 결과에서 유익함이 많으면은 그것을 채택한다는 것이 이제 결과론적 윤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론적 윤리체계. 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비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죠. 뭐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또는 생태계, 이런 것들. 사실 요 스키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만들어서 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비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립이 불가하더라. 그런 근본 개념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좀 사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살아있을 수가 없더라. 양립이 불가능한 개념 원칙들이 있더라. 자, 결과론적 윤리체계의 대표 이론으로는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벤담과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면 옳다라고 보는 것이 이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뭐 벤담과 밀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있더라.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윤리체계의 대표 이론이고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상대론적 윤리 관점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무론적 윤리체계도 한번 볼게요. 의무가 중요하겠죠. 의무. 일단 도덕규칙이 제일 중요해요. 도덕규칙. 자, 요 스키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발생하는 도덕규칙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요거 딱 도덕규칙이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런 소수자들 있죠. 소수자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소수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런 도덕규칙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도덕규칙들을 다 지켜야 된다.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덕규칙들은 안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론적인 관점이고요. 당연히 난점도 존재하겠죠. 도덕규칙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덕규칙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간혹 도덕규칙끼리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렵다는 거죠. 도덕규칙이 서로 상충할 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둘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 자, 두 번째는 위와 같은 상황이에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 확실히 있을 때 이런 도덕규칙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자, 의무론적 윤리체계 대표 이론으로는 본질주의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본질주의. 자, 칸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요 의무론적 윤리체계랑 비슷합니다. 또 사람들은 도덕적인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자, 정언명령 체크할게요. 정언명령. 그래서 정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뀌지 않는 말입니다. 바뀌지 않는 말. 예를 들면 사람은 뭐 도덕을 지켜야 된다. 뭐 사람은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말이죠. 정해진 말을 정언이라고 한다. 정언은 지켜야 된다. 정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와 반대되는 게 가언입니다. 가언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칸트는 요 정언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 정언은 말 그대로 이런 도덕규칙들을 의미를 합니다. 도덕규칙들. 자, 지우고. 자, 덕론적 윤리체계는 위의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자, 위에 같은 부분은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결과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 행위가 도덕규칙을 따르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덕론적 윤리체계에서는 그 행위보다는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했나, 그것을 좀 강조합니다. 즉, 행위자가 스스로 이것이 유덕하다, 이것이 올바르다, 도덕적인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스키장을 예로 들어드리면 스키장을 이제 건설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것을 건설하게 하는 그 승인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 승인권자가 있으면 그 승인권자의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자, 스키장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고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승인권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요게 맞아, 요게 도덕적이야, 요게 올바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맞는 행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위자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난점도 있겠죠. 구체성 및 엄격한 분석의 적용이 어렵다.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이 바뀌니까. 특히 이 미덕과 악덕의 구분이 모호한데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 딱 악덕이에요. 딱 봐도 악덕인데 그 사람 스스로가 이게 유덕하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덕론적 윤리체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도덕성. 자,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인 생각을 한다. 그것을 지키려 하고 밖에서 봤을 때 그게 조금 악덕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악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미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것이 덕론적 윤리체계가 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이 점점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보이는데, 그러한 가지를 어떤 체계라고 부른다. 그 체계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면 요것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자,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상대론적인 체계에서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유익하면 행위도 올바르다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대표 이론들이 있겠죠. 그 대표 이론이 요 공리주의가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자, 의무론적 윤리 체계는 그 행위가 일단 도덕 규칙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결과를 떠나서 결과가 뭐 좋으면 좋겠죠. 뭐 완전 반대는 아닙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 도덕 규칙을 따라야 된다. 행위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대표 이론으로는 본질주의가 있고요. 칸트라고 하는 대표학자. 칸트는 정언 명령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도덕적 의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요거를 이제 칸트는 도덕적 선의지다. 선의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선의지 같은 거는 칸트 보시면 되고요. 덕론적 윤리 체계도 보자. 그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내면에 도덕성이 다 있고 이 도덕성을 발현을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그 행위자의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자가 스스로 유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옳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필수 출제다.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이 하나하나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비교할 수 있는 거, 특히 이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의무론적 윤리체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덕론적 윤리체계가 무엇인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별표 주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윤리사상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동양사상하고요, 아래 서양사상으로 나누어서 기출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여기 동양사상입니다. 특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서양사상이나 그 아래 기타 이론들까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24년도 출제를 봐야 하겠지만 여기 동양사상 같은 경우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동양사상은 대표적으로 크게 유교와 불교, 도교 또는 도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상을 너무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내용이 실제 그 사상의 내용의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이 스포츠 상황과 연계해서 무엇이 나올 수가 있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핵심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지우고 유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알아야 될 거는 요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만든 유교. 자, 배경을 보면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전쟁이 계속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사회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은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설명을 합니다. 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인간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 인간성. 자, 인간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간성인데 지금 이 인간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공자는 이런 인간성을 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 우리가 어질다라고 표현을 할 때 하는 그 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인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인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인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인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 그런 것들도 이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인간성, 도덕적인 그런 품성을 말하고요. 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과 예를 강조를 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것을 방해받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나 자신을 극복을 한 뒤에 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극기복례다. 이런 개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극복을 해서 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이다.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유교에서는 요 인을 완벽히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또는 군자. 그랬을 때 요 성인 군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10가지 덕,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 그것이 10가지 덕 요게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 뭐 어질게 행하고 뭐 정의롭게 행동하고 우더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성인군자로서 가져야 될 10가지 덕이다.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명이다.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임금이라면 임금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패도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 정치를 해야 된다. 신하라면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생각하고 뭐 백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 정명 사상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계속 배웠던 뭐랑 비슷하죠? 그 윤리랑 비슷하죠. 윤리. 위에서 도덕하고 비교했을 때 윤리. 특정 사회 계층이나 직업에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 품성이라고 했을 때 요 윤리가 요 정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 자, 유교에서는 충과 서를 강조합니다. 충과 서를 강조하는데 충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서는 남을 이제 헤아리는 겁니다. 남을 헤아릴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원리.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뭐랑 비슷하냐면 뒤에 나오는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저 스포츠 윤리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자, 맹자는 공자의 제자죠. 맹자는 이제 공자가 한 얘기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자가 되게 인을 강조했다면 맹자는 좀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 말고 또 세 가지가 더 주어졌다. 맹자는 성선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덕이 주어진다. 그것은 인을 포함해서 의와 예, 지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지더라. 그래서 사람은 일단 착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착하게 태어난다. 자, 그럼 이렇게 착하게 태어난 거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네 가지 단서가 있어.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어.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해.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할 거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겠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 그리고 시비지심은 지혜의 단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덕에 대한 마음들, 그런 단서를 이렇게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스포츠 상황과 연계할 수 있겠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요런 것들, 일종의 스포츠맨십과 관련이 있고, 수호지심,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정의성, 이런 공정성, 사양지심, 겸손하며 나에게 사양하며, 이런 거 스포츠맨십, 또는 페어플레이, 배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포츠 상황과 연계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23년도에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4단 7정론에서 7정은 7가지의 정서, 7가지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요 4단입니다. 자, 아래 호연직이 있습니다. 호연직이. 자, 의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맹자는 이렇게 계속 수련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인과 예의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제 변한다. 그럴 때 갖게 되는 마음을 요 호연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아래 이제 불교 보실 건데, 불교는 유교랑 조금 결이 많이 다릅니다. 불교는 유교랑 좀 다르다. 자, 유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있죠. 이 세상이 있으면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성, 그것이 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발현을 잘해서 이 세상을 아주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세라고 불러요. 속세라고 부르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른다. 또는 열반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달라요. 다시 설명을 하면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 자, 윤회 사상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레바퀴처럼 계속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윤회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업을 쌓아 나갑니다. 업. 그랬을 때 이게 좋은 행동들, 어떤 선업을 쌓으면 그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이나 아니면 더 훌륭한 인간,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내가 악업을 쌓으면 그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금수, 짐승 같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인간 세상은 계속 바퀴처럼 굴러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업보를 쌓는다라고 했죠. 업보를 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요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세상을 살면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는데 그 고통을 극복을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열반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바퀴의 굴레 속에서 떨어져 나온다. 이제 내가 극복을 해내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양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요 열반과 해탈의 경지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랑 많이 다르죠. 다시 지우고. 자, 그래서 불교는 행복과 인간 세상을 사는데 그런 행복과 깨달음 등을 강조했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 그 행위자의 마음이 중요하고 다음 세상이 있다. 요 윤회 사상이죠. 윤회 사상이 있다.
자, 불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을 것인데 라고 하면 그 수양 방법으로서 가장 큰 것이 요 8정도가 있습니다.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 바른 방법인데, 자, 말 그대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자기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자기네 목숨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다. 요런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스포츠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연관이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페어플레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어플레이나 어떤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과 어떤 윤리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수행 방식은 스포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교의 수행 방식이 또 하나 있죠. 8정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거, 가부좌를 튼다라고 하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참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다. 자, 말만 다를 뿐이지 스포츠 상황에서도 요거 많이 하죠. 참선 같은 거,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뭐 명상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것도 뭐 일종의 같은 수행 방법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아래 도가 보겠습니다. 도가. 자, 아래 도가 보실 건데 도가도 유교랑 좀 다릅니다. 이제 유교에서 시작을 하자면 아까는 유교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가의 핵심 아이디어는 요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요게 잘못됐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위적인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무위를 강조합니다. 자, 노자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무위,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억지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점이 보이고 거기서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다. 우리 인간 사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자는. 그러면서 이제 노자는 요걸 강조합니다.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덕. 덕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성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덕이란 거는 굉장히 현묘하다라고 해서 이 현묘한 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때 노자가 강조하는 건 요 덕이에요. 덕.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도덕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도덕성, 인간성 또는 도덕성. 근데 이제 말을 조금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인간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비우는 것, 내면을 비우고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이제 겸양이 되겠습니다. 겸양,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는 자세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냥 스포츠맨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스포츠맨으로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자세들과 연관이 있다. 자, 장자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를 강조했습니다. 노자도 도를 강조했고요. 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세상 만물의 이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는 어떠한 목적도 사유도 없이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물은 흐르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무위,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도라고 한다. 그때 이 도는 실제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자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도덕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묘한 덕 그리고 도를 스스로 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우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동양사상에는 유교, 불교, 도교, 도가가 있다. 유교에는 공자, 맹자가 있고 공자는 인간성, 그런 인을 강조했고 그것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상태, 예를 강조했다. 나를 스스로 끊임없이 단련해서 그 예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인이다. 인을 지키는 사람은 성인 또는 군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10가지 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10가지 덕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정명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도 중요하다. 자, 맹자는 스승을 받들어서 인의 플러스 의와 예, 지를 강조했고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선설 사덕을 강조했습니다. 사덕을 볼 수 있는 4가지 단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본성이 있다. 인과 예를 지니면서 사람은 호연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더라. 자, 불교는 유교와 다르게 윤회 사상을 강조했고 현생에서의 행복,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해탈도 강조했고 수양 방법으로는 8정도 이런 것들. 자, 도가는 인간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도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도덕성, 그것을 덕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덕이 있다. 그래서 이 도와 덕을 따라서 가야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을 무위라고 부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겸양의 자세로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계속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고 아래 이제 서양 사상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서양 사상하고요. 그 밑에 이제 기타 이론 요 두 가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3년도에는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는 요 뭐 칸트가 나오긴 했지만 앞쪽에 기초 윤리 체계고요. 위에 이제 동양 사상이 주로 나왔고, 자, 24년도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는데 가볍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때 좀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을 공부를 하실 때는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경쟁과 페어플레이 나오거든요. 여기부터가 이제 스포츠 윤리 고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먼저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는다.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시간이 좀 남는다.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 서양 사상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요 아래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다음 단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설명드리면, 자, 기초윤리 체계는 앞에서 배웠죠. 의무윤리, 공리윤리, 덕윤리. 그쪽에 대표 학자들. 이 이외에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어떤 것들을 얘기했나? 요거는 알고 계시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윤리의 해결 방식의 문제점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나눈 학자가 있습니다. 니부어라고 하는 학자. 자, 어떤 윤리적인 문제, 쟁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제 해결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사회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자,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사회가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어는 개인보다 이 사회의 영향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사회가 비도덕적인 그런 사회라면은 개인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그 접근 방식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개인에게 어떤 도덕적 선의지를 갖게 해주면 해결이 되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외적인 강제력, 예를 들면 뭐 법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 니부어의 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문제로 더 공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 직업 윤리도 볼게요. 직업 윤리에서는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로 나눌 수가 있다.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 심정 윤리는 말 그대로 마음인 거예요. 마음 윤리와 책임 윤리로 보면 되고, 대표 학자는 베버와 요나스가 있습니다. 자, 심정 윤리부터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마음도 있겠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선한 의도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선한 의도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선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견할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 그 와중에서도 예견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은 뭔가 반대말 같지만 그렇게 반대는 아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공직자, 공무원들에게서 이제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떠한 그 정책을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선한 의도에서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정책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그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제 검토했을 때 확실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돼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한테 다시 부여를 시킬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이긴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한번 지우고, 자, 아래 이제 정의에 따른 분류에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콜버그라고 하는 학자 이제 별표 주시고, 되게 이제 일반적인 윤리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도덕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도덕성 발달이론. 자,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도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덕성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콜버그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도덕성 단계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도덕성 단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쓰레기를 이렇게 줍죠. 주웠을 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쓰레기를 주웠나요? 라고 했을 때, 뭐 낮은 수준의 단계는 이제 벌과 복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뒤에 어머니가 오시는데 이 쓰레기 안 주우면 혼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도덕성 단계는 이런 낮은 수준의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은 수준의 단계는 이제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도덕성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죽어야지요. 이런 거는 공공 질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 단계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그 단계를 보이고 이 도덕성은 발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제 콜버그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아래랑 같이 보시면, 자, 배려윤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길리건과 나딩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그 제자 같은 관계예요. 같이 이제 협력해서 연구했던 관계인데,
요 도덕성 발달 이론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남성이 계속 여성보다 도덕성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도덕성이 높은가 보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 집단의 평균에서 봤더니 남성이 여성보다 도덕성이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성이 낮은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성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콜버그가 만들어 놓은 이 도덕성 발달 이론, 이 검사 체계 안에서는 이 여성의 장점, 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런 배려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도덕성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나는 배려윤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도덕성의 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윤리, 배려윤리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지우고 이 부분부터 이제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은 환경윤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환경윤리.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환경을 이제 생태계라고 하죠. 생태계라고 했을 때 이 살아가는 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양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인 쟁점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누구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것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인간 중심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아래 이제 자연 중심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을 때 자연 중심도 이 후기에 와서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봤을 때 동물 중심인가, 생명 중심인가, 아니면 생태 중심인가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 물론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후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지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씩 보면 인간 중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익을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보면 자연은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 인간만이 오직 도덕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봐도 이해가 되죠.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이다. 자연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다만 그것의 주체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을 이제 보존하는 거지 자연 자체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이 되겠고 이제 동물 중심부터 보겠습니다. 피터 싱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쾌고 감수 능력이 중요하다. 어떤 판단 주체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개체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물도 일단 쾌락하고 고통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터 싱어는 동물까지는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쾌락과 고통을 많이 느끼면 느낄 수 있는 만큼 더 배려해 줘야 되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더라도 조금 느끼는 그런 개체들은 덜 배려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 동등의 원칙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건이라고 하는 학자도 일부 동물들은 그런 도덕적 권리가 있다.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물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동물까지는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 이제 슈바이처와 테일러로 옵니다. 슈바이처는 유명한 의사자 학자이죠. 이 사람은 이제 생명 외경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식물까지 강조되죠. 식물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생명 중심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슈바이처 생명 외경 사상.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라. 이런 것들. 테일러도 중요합니다.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4가지 금지 행위 규칙 요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 나오면은 테일러구나. 테일러는 생태윤리 또는 생명 중심의 학자구나. 자연 중심의 학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생명체, 생태계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와 네스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고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를 강조했고 네스는 심층적 생태주의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런 거 나오면 레오폴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상호 연결되어 있다. 큰 자 이런 개념들 나오면 심층적 생태주의. 전체적인 생태계. 무생물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생태 중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갈 거고요. 아래 기타 이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이론 보실 건데 첫 번째 레스트의 도덕성 이론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반 윤리 내용이긴 한데 문제로 조금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 내기가 아주 딱 좋아서 좀 자주 출제가 되었고 스포츠랑 좀 연계해서 그 스포츠의 공정성이나 어떤 정의 이런 거랑 연계해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잘 보셔도 될 것 같다. 레스트는 도덕성과 관련된 요소로서 이렇게 4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민감성, 판단력, 동기와 품성화.
하나씩 보시면 민감성은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요 민감성이 발달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도덕적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 이게 이제 민감성. 자, 판단력은 말 그대로 옳고 그름, 그 도덕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말합니다. 자, 동기화는 도덕적 가치에 따라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인데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선순위를 도덕성에다 두는 것, 그것이 좀 동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모티베이티드, 동기화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도덕성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동기화. 자, 마지막 품성화는 여러 유혹에 저항하고 자신의 신념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항상 이 사람은 매사에 도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품성화가 된 상태. 이렇게 네 가지는 뭐 또 나올 만한 내용이라서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호네트의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래도 한번 보면 호네트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이라면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자아실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요 아래 보시면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요 인정, 요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인정이란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이다. 요런 게 인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포츠에서 이기려고 하죠. 이기려고 했을 때도 그런 욕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 인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딱 그냥 일반 윤리랑 스포츠랑 조금 연관해서 됐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호네트라고 하는 학자의 요 인정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내용의 범위가 많고요. 출제 기준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 나오면 그냥 뭐 찍으셔도 됩니다. 쭉 읽어보고 풀리면은 푸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안 외웠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잘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셀러의 5가지 가치 서열과 정의론으로 유명하죠. 요 롤스, 요 두 학자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딱 일반적인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스포츠 상황과 연관해서 출제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찾아서 공부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잘 읽어보고 조금 합리적으로 풀어보고 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출제되었던 내용들은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은 한번 공부하고 갈 필요성은 있다. 자, 셀러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참고로 하는 그 가치가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열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나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해. 돈이 가장 가치가 있어. 나는 뭐 명예가 중요해. 나는 뭐 친구가 중요해. 뭐 나는 가족이 중요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가치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치를 그 5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보시면 자, 지속성. 자, 변화하는 가치보다 지속적인 가치가 더 좋더라. 뭐 돈 이런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가족 이런 거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냐.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치의 서열이 있다. 자, 독립성도 볼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는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분할 향유 가능성. 많은 사람이 나누지 않고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좋다. 자기가 오로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들. 4번째, 근거성. 다른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가 높은 가치다. 어떤 뭐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 돈 이런 것들에 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가장 높은 가치들, 그런 것들은 서열이 높다. 자, 5번째, 만족의 깊이. 만족의 정도가 클수록 높은 가치다. 당연하겠죠. 내가 돈을 뭐 100만 원 받는 것과 1000만 원 받는 것, 사실 이게 더 만족의 가치가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만족의 깊이가 높을수록 그 가치의 서열이 높다. 자, 셀러는 한번 가볍게 보고 가시고요. 롤스 같은 경우는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요거보다는 더 중요하다. 자, 롤스는 일단 정의를 엄청 강조했어요. 정의.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끊임없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딱 결론 지은 건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불평등.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봤지만 결국 불평등은 존재한다.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 탁월성을 얘기를 합니다. 탁월성.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 본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평등한 사회인 겁니다. 다시. 자, 롤스는 인간은 가지고 있는 그런 덕,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각자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사회에서는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최대한 정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렇게 1원칙과 2원칙을 설명을 하는데 1원칙 보시면 자,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자유의 권리가 있고 이 원칙을 추구해야 된다. 다수가 체크,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뭐 같은 말이죠. 소수도 그들의 자유의 원칙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선거권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되겠죠. 각 개인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 두 번째 이 원칙 보겠습니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보시면 자, 우대받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불평등 알겠어. 불평등 있는 거 알겠고 특정 직책이나 그 지위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고, 자, 차등의 원칙도 보겠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의 불평등도 허용하되, 왜? 내가 연구해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사회는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소수의 자에게 보상이나 이득이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는데 최소수의 자들, 적게 받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상이나 이득을 통해서 그나마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롤스가 했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셜러는 5가지 가치,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롤스도 2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줄 필요는 있다. 롤스 정의, 무엇이 정의로운가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불평등이 있더라. 정당해야 된다. 인간은 각자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덕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발휘하는 게 이렇게 기회균등의 원칙과 이제 연결이 되죠. 우대받는 직책이나 지위가 있을 수 있다. 왜? 불평등은 존재하니까. 다만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 공개되어 있어야 된다. 플러스 부의 이제 불평등한 분배가 돼 있으면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사회적으로 그런 보상이나 이득이 주어져야 된다. 차등의 원칙 요거까지. 자, 요거 가볍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경쟁과 페어플레이 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원 경쟁과 페어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실질적으로 스포츠 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윤리의 그 고유의 문제들, 고유의 내용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시간이 진짜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쪽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스포츠 경기의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 가는 특징 중에서 까이오와라고 하는 사람이 놀이에 대해서 그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아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곤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경쟁을 의미합니다. 경쟁. 그래서 놀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적인 요소가 있다. 자, 두 번째 알레아 또는 아레아라고 합니다. 요거는 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운. 그래서 놀이든 경기든 스포츠이든 일단은 어떤 운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 놀이나 경기,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려면 이런 우연적인 그런 요소들, 행운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돼야 경기가 좀 재밌다. 자, 세 번째는 미미크리. 미미크리는 모의 또는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모의 또는 모방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놀이를 하면은 실제적인 나와 이 놀이 안에 있는 내가 다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모습을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나와 잠시나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이에 몰입을 하고 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이링크스는 어떤 현기증을 의미합니다. 어지러움. 근데 이제 경기 상황에서, 놀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스릴로 볼 수가 있어요. 스릴 또는 신체에서 느끼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놀이가 갖는 특징이다. 자, 이제 아래 아곤과 아레테 보실 건데 이거 별표 주시고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스포츠가 갖는, 이 스포츠 문화가 갖는 다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 아곤의 특징과 아레테의 특징. 자, 23년도는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스포츠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은 아곤이 있습니다. 아곤. 자,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승리하고자 하는 것을 아곤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레테가 있습니다. 아레테는 탁월성을 추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레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에서는 이 덕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덕을 계속 앞에서 봤죠. 어떤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자질, 그런 것들, 도덕성, 그런 것들을 덕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게 변화하는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이 덕, 아레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전보다 나의 상태가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포츠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레테적 요소가 된다. 자, 아곤과 아레테는 스포츠가 갖는 2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2가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승리보다 탁월성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아래태가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아래태는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상태가 전보다 나아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경쟁적인 요소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의 특징 중에 요 아래태를 더 추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스포츠의 긍정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경쟁만 목적이면은 내가 진실된 나의 그런 스포츠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그런 것에 목적을 둔다면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도 체크해 줄게요. 세 번째. 그렇다면 아곤은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곤도 중요하다. 스포츠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는 아주 뗄래야 될 수가 없다. 스포츠에서 아곤적 요소는 중요하다. 왜? 경쟁의 요소가 있으면 긴장과 흥미, 동기 유발이 되면서 더 스포츠가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우고, 자, 스포츠가 갖는 특징. 첫 번째는 경쟁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계속 발달시킬 수 있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는 승리보다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게 더 좋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다만 이 아군적 요소도 스포츠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아래 체육 철학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에토스가 있습니다. 에토스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도덕적인 감정을 의미해요. 자, 예시를 보면 축구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딱 쓰러졌어요. 부상으로. 그랬을 때 딱 공을 밖으로 걷어내고 일단 그 선수를 보살피죠. 이런 것들이 에토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감정을 갖게 하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윤리 규범을 말한다. 자, 아래는 이제 로고스랑 파토스 볼 건데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를 갖게 하는 윤리 규범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요소를 말할 때 말하고, 자, 파토스는 감정적인 호소력 및 또는 공감에 관련된 의미로서 감성의 요소로서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개념 구분 내려가겠습니다. 자,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이 개념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스포츠맨십은 말 그대로 스포츠맨이라면 가져야 될 어떤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설명 보면 스포츠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태도를 의미한다.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의미하죠.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이 된다. 자, 페어플레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페어플레이는 말 그대로 페어한, 공정한 그런 플레이를 말한다. 스포츠인이라면 지켜야 될 정정당당한 행위. 예를 들면 규칙이 있죠. 규칙 지켜야 되죠. 이랬을 때 공정하게 플레이해야 된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경쟁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3년도에 요 16번 문제가 아주 잘 나왔죠. 아주 공부하기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의 정신적 가치, 인간의 보편적인 미덕은 이게 스포츠맨십이 되겠고, 그 안에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페어플레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디귿은 규칙 준수였던 것 같아요. 규칙 준수. 당연히 규칙을 준수해야겠다. 규칙 수준에서. 자, 요 내용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래에서 보면 이제 공정한 시합 관련 개념을 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요 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 체크. 스포츠에서는 규칙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이 규칙의 원리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임의성. 규칙은 한번 정해지면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규칙은 당연히 공평해야 된다. 공평성의 특징.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규칙 자체는. 세 번째, 제도로서 존재해야 한다. 규칙화되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임의성, 공평성, 제도성.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규칙에 대한 입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상황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규칙에 대해서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규칙을 지키면서 그 다른 문화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나누는 방식을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주의는 정해진 공식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공식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비형식주의는 정해진 공식 규칙 외에도 어떤 태도나 어떤 관습 등 이런 것들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까지 포함을 해서 지키는 것을 비형식주의라고 말한다. 자, 그때 정해진 공식 규칙이 뭐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적 규칙과 두 번째는 규제적 규칙. 자, 구성적 규칙은 구성되어 있는 경기 진행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경기장은 어떻게 되어야 됐고, 시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농기구는 어떠한 사이즈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말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규제적 규칙은 말 그대로 규제를 하고자 만든 규칙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 예를 들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반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반칙이라고 하는데, 그 반칙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그런 규칙이고, 도핑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승부 조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규제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규제적 규칙이다. 요 관련해서 예전에 어렵게 출제되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 경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규칙은 구성적 규칙이고, 그 안에서 뭐 반칙을 하거나 그런 개인 행동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또는 선수의 자격,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은 규제적 규칙.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너무 시간을 조금 쏟을 필요는 없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규칙이 있으면 반칙도 있겠죠. 반칙은 말 그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제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의도적으로 반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요 내용 함께 보시면, 자, 첫 번째, 조건과 결과로 요 반칙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충족돼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다시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반칙을 하고자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부르고, 실제적으로 그 반칙을 하는 것을 결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도적으로 내가 반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칙이 안 됐다. 그래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의도가 없었어요. 비의도적으로 행했으나 사실상 반칙이 되었을 때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첨예해야죠. 첨예한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 의도적 반칙인 경우에는 어떻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의도적 반칙이면은 조건도 충족을 했고 결과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반칙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 영특한 선수로 불리는 비윤리적인 예시가 존재한다. 체크.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월드컵 결승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월드컵 결승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참 좋겠네요. 우리나라랑 상대방 국가가 경기 중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기 종료 1분 남겨놓고 우리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때 상대방 공격수랑 우리나라 수비수랑 1대1 찬스가 난 겁니다. 골대가 이렇게 있고 우리 골키퍼가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 공격수랑 1대1 찬스가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우리 팀 선수 최종 수비수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일부러 이제 넘어뜨리려고 백태클을 해요. 백태클. 그랬을 때 이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웬만하면 골이 먹을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일단 파울을 범했죠. 의도적으로 파울을 범했고, 실제적으로 이게 반칙이 되었습니다. 뭐 레드카드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반칙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 선수 같은 경우, 이 수비수의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반칙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백태클을 하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페널티킥을 했는데 이 선수가 못 넣었어요. 공격수가 못 넣고 1대 0을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이 수비수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습니까? 스포츠 영웅이 되죠. 영특한 선수가 될 겁니다. 즉, 스포츠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칙과 반칙은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존재한다. 그런 다양한 비윤리적인 예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자, 첫 번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봅시다. 자, 이러한 과정도 경기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반칙을 했지만 전반적인 그런 본질이나 가치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팀의 전략적인 능력과 선수의 수행 능력의 일부일 뿐이지, 뭐 이것 때문에 축구라는 스포츠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였으니까 경쟁적 스포츠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자, 반대 입장은 깔끔하죠. 규칙 자체를 위반한 것이므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사실 이 스포츠 상황에서는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수많은 반칙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 안에서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양한 반칙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반적인 스포츠 경기 진행의 모습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지우고 아래 정의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의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보고 가셔야 된다. 자, 정의의 분류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배적 정의부터 볼 건데, 우리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하죠. 어떻게 행동했을 때 옳은 행동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분배에 관련해서 분배적 정의를 볼 수가 있다.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다른 것은 다르게 배분해야, 분배해야 그게 옳다, 정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설명 보면 난이도 높은 기술에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주어야 되고 낮은 기술에는 낮은 점수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뭐 김연아 선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악셀을 했어요. 트리플 악셀을 하고 다른 뭐 B라고 하는 선수는 더블 악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연아 선수가 훨씬 더 잘했죠. 그러면 이 선수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롭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배적 정의가 되겠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요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평균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자, 평균적 정의부터 볼 건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같아야 하는 것은 같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은 골대 높이,
크기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무조건 같아야 되죠. 자, 같아야 하는 것은 같게라는 것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동일한 인원으로 해야 되겠죠. 11대 11로 동일한 골대 사이즈, 동일한 교체 카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평균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차적 정의가 헷갈리실 텐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합의된 공정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상황은 아무리 잘 구성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절차상에서 불공정한 조금 불평등한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것을 경기에 관여하는 그 두 팀이나 두 개인 이 사람들이 최대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요 절차적 정의가 되겠다. 한번 지우고, 자, 공수 결정 시에 최대한 공정하게 전후반 코트를 교대한다. 이런 거 뭐냐면 축구 경기로 예를 들어 드리면 축구 경기입니다. 지금 한 오전 한 11시 경기다. 이렇게 봤을 때 해가 만일에 여기 떠 있다고 봅시다. 이쪽에 떠 있고 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경기 코트를 나눠야겠죠. 그러면 전반전에 이제 A와 B라고 했을 때 전반전에 이제 B쪽 오른쪽의 코트를 구성한 팀은 이렇게 해를 마주 보면서 경기를 할 겁니다. 눈이 부시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해가 이렇게 조금 이동할 건데 후반전에도 계속 눈이 부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절차상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불평등한 요소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양 팀이 합의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코인 던지기 동전을 던져서 이긴 팀이 코트를 고르게 하자. 오케이. 그럼 코트를 고르게 하자. 그러면 무조건 A를 고를 거 아니냐. 그러면 A를 골랐으면 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게 해달라. 우리가 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운영을 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은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정의에 속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스포츠에서의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에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의 본능, 감정, 의지를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뭐 상대방을 직접 가격하던가 아니면 그 외에 뭐 욕설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관철하는 그런 것이 공격이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스포츠 상황에서 공격은 있으면 안 되겠죠. 공격은 좋지 않은 거지만 이 스포츠라고 하는 그 특징은 굉장히 이제 신체 활동성이 있고 서로 경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공격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말이 아이러니하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 야, 공격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공격 자체에서는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 자, 야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야구 상황에서 우리 팀이 투수입니다. 우리 팀이 투수고 공을 던지는데 여기 타자가 있겠죠. 여기 타자가 방망이 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타자가 이제 홈런 타자예요. 홈런 타자. 너무 잘하는 타자다. 그래서 보통은 이 타자를 걸을 때 볼넷을 주죠. 볼을 줘서 이 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타자를 이제 잡는데 뭐 일단 상황이 너무 좋아요. 상황이 너무 좋아서 볼을 던졌을 때 이 타자가 예를 들어 번트를 친다. 번트를 쳐가지고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경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콜사인이 들어올 수가 있죠. 아, 이 선수 볼넷 주지 말고 정상적으로 승부하는데 살짝 맞춰봐. 살짝 맞춰서 그냥 1루를 채워보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 팀에서 그렇게 콜사인이 들어오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공으로 이 선수를 살짝 맞춰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한번 보면 일단은 이 선수를 해하려는 의도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이 데드볼이라고 하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의 탁월성 발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격과 방어의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자, 이 상황 자체는 사실 탁월성 발휘를 침해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또 보면은 이 선수가 워낙 탁월하니까 이렇게 고의 사구를 하는 것도 사실 이 선수가 탁월성을 발휘한 걸로도 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과 방어의 교환이 가능하죠. 이 선수는 1루를 채우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어떤 규제적인 규칙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파괴적인 요소 없이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나 전술의 개발 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어떤 생산성의 요소가 포함이 될 때 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전략이잖아요. 전략이다 보니까 스포츠 상황에서 공격이 일어날 수는 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윤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포츠와 불평등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성차별과 아래 인종차별 그리고 뒤쪽에 장애차별까지 이렇게 세 개를 배울 건데 자, 이쪽 부분에서는 그 양에 비해서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 그 어떤 어려운 이론이나 그런 학문적인 아이디어는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고 공부하시기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나온 문제도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잘 챙겨 가셔야 된다. 자, 성차별부터 보겠습니다. 성차별 관련한 내용들 중에
자,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사실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스포츠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성차별이 예전에 엄청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엄청 심했어요. 그 예를 보면 자, 고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참가나 관람조차 안 됐던 시절이 있었다. 그만큼 성차별이 심했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 것도 반대를 했다. 심지어. 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종목에서 여성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조금 성차별이 나아진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현대에는 오히려 여성만 참가할 수 있는 경기도 존재했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위에 첫 번째 타이틀 9을 한번 보실 건데 1972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타이틀 9, 요 법안. 자, 이제 밑에 볼게요. 자, 성차별의 원인 볼 건데, 요거는 별표 주시고,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성차별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렇게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성역할의 고착화입니다. 성역할의 고착화. 우리가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어. 근데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그런 특징이 남자와 관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이 됐습니다. 스포츠에 내재된 공격성, 경쟁적 요인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자, 두 번째, 신체 조건의 편견. 자, 일단 스포츠는 신체적인 운동 능력을 겨루는 이 경기인데 여성들은 약해. 여성들의 신체는 스포츠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성성의 대립성. 스포츠를 하면 할수록 여성성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성적이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자, 요게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요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예시가 주어지고 이렇게 뭐 대화 지문이 있을 겁니다. A, B, A, B 이렇게 해서 대화 지문이 쭉 주어진 다음에 뭐 예를 들어 B의 대화에서 이렇게 가로치고 여성의 신체는 생리적으로 스포츠 활동이 부적합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로 B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역할의 어떤 고정관념의 원인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성역할의 고착화, 2번 신체 조건의 편견, 3번 여성성의 대립성, 4번 다른 거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려요. 이게 다 맞는 말 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어렵게 나오면은 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좋겠죠. 두 번째, 성차별에 대한 내용들, 이런 이슈를 공론화시켜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 세 번째는 어떤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왔을 때 어렵진 않습니다. 성폭력 예방도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로 나왔을 때. 자, 첫 번째는 피해 사실이 있으면 항상 기록해 두어야 된다. 어떤 증거 자료로서. 자, 두 번째.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탈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탈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비밀을 유지시키고 이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자, 네 번째는 모든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참여한다. 자, 모든 구성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남자나 여자 나누지 말고 모두, 또는 뭐 지도자나 선수, 성인이나 청소년 다 나누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 생물학적 환원주의 별표 주시고 이런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우월한 신체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스포츠에서 남녀 차별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남녀 차별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에. 자, 이런 이론이나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오로지 이런 생물학적 요인의 결과로만 보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생물학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회적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이나 다양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요 요인으로만 보려고 하는 단점이 있다. 공통적으로 봐서 성차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어야 된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인종차별. 자, 인종차별 관련해서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요 사례 위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났나 보시면 좋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요 아파르테이트 정책입니다. 요거 별표 주시고, 자, 요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서 국민당 정권이 실시한 그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아주 백인 우월주의의 인종차별 정책이다. 뭐 유색인종의 참정권, 혼인, 거주 등을 제한했던 정책이다.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왜 많이 나오냐면 요것에 대항한 정책으로 스포츠 정책이 많았습니다. 스포츠 정책. 뭐 예를 들면 이제 국제축구연맹 같은 피파나 또는 뭐 IOC 올림픽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런 걸 엄청 이제 반대하죠. 야, 너네 이런 인종차별 정책하고 있다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우리 경기 못 나와. 우리 올림픽 못 나와.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조금 철폐되는, 폐지되는 것에 조금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블랙 파워 살루트, 이제 블랙 파워 경례 요건데 1968년 하계올림픽에서 미국인 선수 토미 스미스라고 하는 선수랑 존 카를로스가 입상대에서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제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높게 들면서 흑인 차별에 항의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 항의하는 모습,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다. 자, 기타 사례로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운동 기량을 인종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 우리 보통 이제 흑인들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하고. 관중의 인종차별 행위 이런 것도 이제 동양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인종차별, 그 관련한 사례다. 자, 극복 방안 이런 것도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인종을 초월한 실력으로 경쟁해야 되고 어떤 편견을 해소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사례 위주로 보고 가시고요. 자, 뒤에 장애차별 보겠습니다. 자, 장애차별도 마찬가지로 일반인과 장애인을 서로 차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관련해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게, 또 참여 종목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활동 장비 기구를 지원한다. 타인과의 사회성을 함양시킨다. 이런 것들 뭐 당연한 말들입니다. 자, 장애차별 관련해서 인권 향상 방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는 별표 주시고 이거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3가지, 4가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다.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요 4가지도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단원 스포츠에서의 환경과 동물 윤리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4단원 스포츠에서의 환경과 동물 윤리 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와 환경 윤리 볼 건데,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 윤리, 환경에 대한 입장은 크게 인간 중심과 자연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인간 중심은 인간만이 오로지 본질적이고 그 외에는 도구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자연 중심에서는 인간은 그런 만물 중에 하나, 자연 중에 하나이지 그러한 권한이나 권리는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관련한 학자로는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학자들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부분은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그 학자가 말한 대표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베르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 자,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대화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기나 지문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학자는 누구인가? 패스모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학자가 주장한 견해와 같은 견해로 옳은 것은 1, 2, 3, 4 해서 뭐 인간 중심, 자연 중심, 자연 중심, 자연 중심 이렇게 해서 1번을 맞추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학자가 말한 대표적인 이론들, 대표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자, 패스모 자연이 소중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딱 봐도 인간 중심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인간 중심의 접근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환경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인간이 주체적이다. 인간 중심이다. 자, 베르크도 많이 나옵니다. 베르크. 지구의 생태계는 인간의 터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다. 인간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딱 봐도 인간 중심이죠. 인간의 터는 아름답고 살기 좋아야 하기에 인간은 이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 자, 이제 자연 중심을 볼 건데 주로 자연 중심이 나올 겁니다. 비교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더 나올 거고요. 슈바이처는 앞에서 생명 외경 사상 기억나죠? 생명 나오면은 슈바이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인간은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것도 슈바이처 또는 자연 중심 이렇게 나가도 되고, 생명윤리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자, 테일러 볼게요. 테일러. 자,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인간은 4가지 의무가 있다. 4가지 규칙, 4가지 의무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은 테일러, 자연중심 바로 나와야 되고. 자, 4가지 행위 규칙, 생태윤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해 규칙. 생태계에 있는 개체들은 서로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동물 실험을 하거나 동물을 막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고, 그 각각 개체의 생태계에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불간섭의 규칙. 그리고 자연의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위해를 가해서 동물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 요 신뢰의 규칙과 마지막 보상적 정의. 보상적 정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떠한 상해나 간섭이나 신뢰를 잃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일으킨 것만큼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잘 알고 가시고, 자, 쉽게 나오면은 네 가지 행위 규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네 개 중에 하나 오답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대화 지문 주어주고 가로친 다음에 이 테일러가 한 말은 이 네 가지 행위 규칙 중에 어떠한 규칙에 속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보고 가셔야 된다. 자, 레오폴드. 인간은 대지 위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아까 앞에서 나왔죠. 대지 위의 하나의 구성원. 대지윤리였죠. 구성원으로 생태계의 오랜 균형을 지키고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딱 봐도 자연 중심인 건 알겠고, 레오폴드인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스. 아까 심층적 생태 나왔죠. 어떤 거? 상호 연결, 큰 자, 이런 거 나오면은 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나의 영역이다. 자연과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네스 되겠습니다. 자, 아래 부울제의 환경 분류 보겠습니다. 자, 부울제라고 하는 학자는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순수 환경과 개발 환경, 시설 환경. 자, 그랬을 때 하나씩 보면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포츠를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을 순수 환경이라고 부른다. 그때 등산, 요트, 서핑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개발 환경은 자연에 일정한 변형을 가해서 하는 환경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골프나 스키, 야구 등이 있다. 자, 야구 같은 경우 좀 헷갈리는데, 일단 실외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외는 개발 환경. 자, 그 다음에 실내는 시설 환경인데요.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 완전한 실내 공간인데, 체육관, 수영장, 빙상 이런 것들이 시설 환경이다. 실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잘 보고 가시고. 자, 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 별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로는 쉽게 나와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보고 가셔야 된다.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속 가능한 발전. 우리가 너무 인간의 발전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회,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가 될 겁니다. 지금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와 다양한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함께 영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자, 당연히 이런 스포츠 시설이나 개발을 할 때 인간과 이런 자연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문제는 특정 단체나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된다. 세 가지 필수 계획 체크.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이 개발이 꼭 필요한가? 이 발전이 필요한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하는 거죠.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역사성. 우리는 보통 인간만이 역사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연에도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의 역사도 중시를 해줘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연이 보존하고 있는, 자연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 있는데, 항상 이 개발을 할 때 요것을 보존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 다양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와 플러스 하나, 오답 해가지고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동물 윤리에서 이 동물 윤리학, 이쪽도 위쪽 부분이랑 비슷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간과 동물이 있죠. 동물이 있을 때 이 종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종간의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종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종의 인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종차별주의, 종간의 차이는 없다. 우리는 다 같은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동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 중심의 이제 동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은 옹호한다. 인간의 이익은 옹호하고 다른 종의 이익, 동물의 이익은 배척하는 태도가 요 종차별주의가 되겠고요. 반종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이 그렇게 다르진 않다. 뭐 달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하면 된다. 자, 여기서는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종차별주의적인 접근에서 인간은 동물을 도구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럴 때 그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으로서, 두 번째는 유희로서, 세 번째는 연구로서 동물을 사용하더라.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경쟁의 수단, 동물 간의 싸움을 시키는 것을 요 경쟁적 도구 사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 뭐 말을 타고 이게 싸우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뭐 청도에 가면은 뭐 소싸움 같은 거, 소싸움이나 뭐 닭싸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동물 간 싸움, 경쟁의 요소로서 볼 수가 있다. 자, 유의를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밀렵이나 수렵, 낚시, 동물원 이런 것들은 유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 연구는 말 그대로 동물 실험 등에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떠한 예시가 주어지고 이것이 경쟁의 요소인가, 유의의 요소인가, 연구의 요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관련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 그 지켜야 될 윤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의 원칙과 감소의 원칙, 개선의 원칙.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 바로 하지 않고 동물에게 합니다. 동물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는데, 자, 이 윤리 기준에 따르면 동물 대신 식물이나 무생물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대체를 하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 사용되는 동물들이 있을 때 그 동물의 개체수를 최대한 감소하라는 거죠.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최대한 이 실험에 사용되는 이 동물들의 처우, 이런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된다. 최대한 개선시켜서 이 실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 예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자, 알고 가시고요. 자, 밑에 이제 피터 싱어 볼 건데,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터 싱어 어떤 이제 동물 중심의 사상가. 그래서 동물의 학대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종목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많이 느낄 수 있으면 그만큼 고려를 해줘야 되고, 적게 느낄수록 고려를 덜 해도 된다. 그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면 피터 싱어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반종차별주의구나, 요거까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5단원 스포츠와 폭력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윤리에서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스포츠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 개념이다. 자, 일단 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신체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그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는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는데,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 첫 번째,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의 폭력이 있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태클이라든지 아니면 바디체크는 몸싸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신체 접촉의 수준이지 아직 폭력까지는 볼 수 없다. 자, 두 번째, 불명확한 폭력 수준, 예를 들면 야구의 빈볼, 일부러 맞추는 거죠. 일부러 맞추고, 또는 하키의 주먹 싸움 등. 하키의 주먹 싸움은, 하키 같은 경우는 바디 체크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굉장히 흥분하고 격양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툼이 벌어지면은 하키는 중요한 게 손에 스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스틱으로 사람을 때리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중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키에서 규칙은 이 싸울 때에는 꼭 스틱을 내려놓고 맨 주먹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수준은 불명확한 폭력 수준이다. 자, 준범죄적 폭력 수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막 뭉쳐서 싸우는 일반적인 난투극과 권투 종목에서의 하체 공격, 이런 것들은 반칙이죠. 반칙인데 누구나 하면 안 된다고 아는 반칙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준범죄적인 폭력 수준의 폭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은 범죄적 폭력 수준은 말 그대로 위험하고 극단적인 공격 행동을 말한다. 자, 요거는 23년도 출제 예상 문제에서 내드렸는데 문제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4년도나 25년도에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아예 교재에다 넣어 두었습니다. 요거 잘 보고 가시고. 자, 요 내용이 23년도에 나왔죠. 우리가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중에 합법적인 폭력이 있더라. 왜? 스포츠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태권도의 발차기나 복싱의 주먹 타격,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죠. 다만 스포츠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폭력이다 라고 해서 합법적 폭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아래 이제 학자별 스포츠 폭력에 대한 입장을 볼 건데, 요 내용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출제가 많이 됐지만 최근에는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짓고 어떠한 학자가 있나, 어떠한 학자가 어떤 것을 얘기를 했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두 가지 입장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본능이다 라고 보는 거죠. 본능이다. 자기 본능적 행위. 원래 사람은 폭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보면, 자, 본능이라고 보는 것, 자기 본능적 행위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으로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용기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플라톤은.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노는 욕망에 앞서서 나타나는 성질인데 그 분노가 이 폭력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 자체가 우리의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렌츠는 동물과 인간은 모두 공격적인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격적 성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스포츠 상황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세 가지를 볼게요.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로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폭력들이 생산이 되는 원리가 그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폭력은 없어야 되는데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한 폭력은 지지를 한다. 개혁해야 된다. 혁명, 플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앨리스. 우리 사회에는 폭력이라고 하는 문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스포츠로 간 것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스포츠는 이러한 폭력들을 통제하고 즐기면서 이겨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더닝이라고 하는 학자는 스포츠 사회 속에서 그런 폭력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폭력은 감소된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폭력 등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고, 폭력에 대해서 본능으로서 보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그 관행이나 문화로서 보는가, 요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폭력을 성찰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폭력을 성찰하는 방법은 윗부분보다, 이 위의 학자별 이름보다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잘 보셔야 되겠고요. 어떠한 학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폭력을 성찰하는가, 요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폭력이 폭력을 계속 부르는 게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욕심에 앞서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폭력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폭력을 줄이려면 인간 내면의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이 감정을 낮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로 나왔을 때 분노 이런 개념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푸코, 훈육론 말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폭력 등은 전통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그런 구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전통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벗어나서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을 생성하고 그 권력 속에서 구조가 이루어지게 해야 이 폭력이 생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율과 권력 이런 거 나오면 푸코 이렇게 접근하시고, 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는 사유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제일 문제다. 악의 근본이다. 자, 즉 무사유가 그 악의 근본이다. 잘못된 관행, 이런 폭력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습관처럼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 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악을 행하는 상태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생각해야 된다. 사유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 무사유 이런 거 나오면 한나 아렌트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홉스와 지라르도 한번 보겠습니다. 홉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한 성질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잠재적 위험 이런 거 나오면 홉스 챙기시면 됩니다. 지라르, 폭력의 원인은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니다. 이런 본능이 아니고 모방적인 경쟁 관계에서 나타난다. 즉, 이런 모방적 경쟁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폭력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 3명이 되겠습니다. 요 3명을 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폭력 및 관중폭력 요 밑에 보겠습니다. 관중폭력, 이제 관중이 폭력을 행하는 거죠. 자, 의미 보면 선수나 심판에 대해서 관중이 욕설이나 비방, 심지어는 신체적인 직접적 폭행, 경기 시설물 파괴, 아니면 난동을 부리거나 어떠한 방해 행동을 하는 훌리거니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개인보다는 군중의 형태에서 더 발생하기가 쉽다. 자, 예방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다시 폭력 한번 정리를 하면은 위에 이제 폭력의 종류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요 내용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 잘 보고 가고. 자, 내려가서 이제 학자별 스포츠 폭력에 대한 입장과 성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요 구분하는 거 요런 거 잘 보시고, 성찰하는 방법에서는 학자랑 어떤 것을 얘기했나 키워드 위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단원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파트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6단원 뒤로 갈수록 단순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체육 철학이나 스포츠 윤리에 어려운 이론적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았다면 사실 뒤쪽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보통의 성인분들이라면 천천히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께서 사실 더 빨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하고 더 잘 나오고 또 어떤 것은 비교적 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도핑입니다. 도핑은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요. 최근 21년, 22년도에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도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적 향상의 목적으로 어떠한 약물을 사용을 하거나 억수한 이학적 처치, 더불어서 이를 용인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이 도핑이라고 한다. 요거 이 현대 사회에서 되게 문제 많죠. 특히 이 현대 스포츠에서 이 도핑에 관련해서는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거 이제 이런 도핑 문제로 인해서 올림픽 출전권도 박탈당했고 나라 이름으로 이제 출전을 못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했죠. 자, 스포츠 윤리에서 이런 도핑 관련한 문제는 항상 단골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도핑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더라.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산소 운반 능력 향상. 자,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 산소 운반 능력이라고 하면은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 스포츠 상황에서 산소는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은. 그랬을 때 이런 혈액 도핑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산소 섭취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도핑에 속한다. 자,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것들입니다. 도핑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한 시료를 바꾸는 거죠. 바깥쪽에서. 그렇게 채취 시료를 변주하거나 또는 정맥혈 주사나 전혈을 순환계로 재주입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조작도 도핑의 종류에 속한다. 자, 세 번째는 유전자 도핑입니다. 유전자 도핑도 최근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죠. 이 핵산이나 세포의 사용을 통해서 이 우리 몸의 유전자 자체를 도핑시키는 그런 방법들. 특히 이런 유전자 도핑은 굉장히 걸러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암암리에 연구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처치들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이런 도핑에 의한 경기력 향상은 긍정적이지가 않다. 자, 도핑의 종류 요 3가지는 잘 보고 가시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이나 금지 이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도핑을 금지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충분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지금도 한번 읽어보면은, 자, 도핑의 원인, 일단은 도핑을 하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겠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기에 참가하고 싶은 지나친 욕구나 이 수행 능력의 향상, 상대방과의 경쟁에서의 승리 추구, 물질적 보상 추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핑을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핑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뭐 딱히 말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말해보면은, 일단 건강상의 부작용이 있다. 우리 몸에 비정상적으로 어떠한 처치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스포츠에서 본질적으로 따라오는 그 즐거움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점점 도핑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그런 즐거움이 감소가 되고 당연히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하겠죠. 자, 네 번째는 역할 모형. 자, 이것을 보고 누군가 따라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모종의 이유로 강제로 강요를 받아서 도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금지를 해야 되는 이유다. 자, 도핑을 안 하도록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용기구와 생체공학기술 활용 보시면, 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스포츠 윤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라고 봤을 때 일관성 및 신뢰성, 어떠한 그 검사치에 대한 그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스포츠 상황에서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축구 같은 경우도 지금 VAR 같은 거를 적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오심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오심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 자, 이러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할 때도 그 3가지 기술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원칙은 이렇게 3가지. 안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감시나 관찰이 용이하게 이렇게 오심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발달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스포츠 수행력 자체에서 수행 증가를 위한 방향으로 발달을 해야 된다. 요거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잘 보고 가셔야 되겠고요. 아래 스포츠와 인권 보겠습니다. 자, 7단원 스포츠와 인권 파트 보실 건데, 이 부분도 뭐 중요는 합니다. 중요는 한데 비교적 앞부분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고요. 이 파트에서는 여기 학생 선수의 인권과 스포츠와 인성교육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쪽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스포츠 인권이나 학생 선수의 그런 인권 문제.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제 뒷단원에 스포츠 윤리센터가 나오거든요. 스포츠 윤리센터. 이것도 이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자, 스포츠와 인성교육은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 전문체육에서 조금 대상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 부분은 조금 가볍게 보고 가시고, 이쪽 부분보다는 저 윗부분, 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자, 지우고. 자, 스포츠 인권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인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인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스포츠 인권입니다. 추가로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아래 이제 학생 선수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선수.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운동부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부.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 운동부에서 이 운동을 하는 이 운동 선수, 학생 선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죠. 왜냐면 이 선수들, 이 학생들이 너무 운동만 하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운동만 하다가 나중에 이 스포츠를 그만뒀을 때 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배운 게 이제 운동밖에 없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 강요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학교의 명예나 이런 팀의 명예를 위해서 그 학생이 너무 인생이 보장받지 못하고 너무 강요만 당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이 되었고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많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선수들, 학생들 보면은 학교에 와서 잠만 자다가 뭐 오전 수업만 듣고 오후부터는 나가서 막 훈련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정규 수업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 예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좀 더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운동부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해봤을 때 이 학생들 일단 모든 정규 수업에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은 이상 수업에는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기존에는 평일에 하던 대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빠지면서 가요. 그러면서 학습에 이런 공백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웬만한 대회들은 다 주말에 열립니다. 뭐 금, 토, 일 이렇게 열리거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열린다. 그렇게 주말 리그제 요게 좀 활성화가 되었고 너무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던 이런 합숙 훈련 등이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합숙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부터는 좀 기숙 형태로서 조금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합숙 훈련들이 많이 폐지가 됐다. 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최저 학력제. 이제는 운동을 할 때 기본적인 학력이 최저 학력이 받침이 되어야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 친구들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그 평균의 50%를 맞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 그 다음에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 이렇게 최저 학력제를 유지하고 있다. 왜?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위에는 학생 선수가 이렇게 선수 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소외 문제들을 설명해 둔 내용입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성은 높지 않은데 혹시 어렵게 나오면 이 내용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신체로부터의 소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신체가 비교적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자, 스포츠 활동으로서의 소외는 뭐냐면 내가 할 때 이게 내 자율성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코치나 지도자, 이 외부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이 결론적으로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소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 이건 뭐냐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 본질 자체는 그 참여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태도, 신체적인 발달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도구적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포츠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팀에 입단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 본질로부터 조금 멀어진다,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으로부터의 소외와 자기로부터의 소외는 말 그대로 그 이제 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런 구성원으로서 어떤 다양한 문제를 느끼겠죠. 그런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것과 내 정체성이 결여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로부터의 내가 소외가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스포츠와 인성교육 보겠습니다. 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스포츠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스포츠를 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 타인을 많이 만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도덕교육도 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도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이런 학자랑 그 학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나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시고 문제로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학자인가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도 사실 쫙 보면은 일반 윤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 한번 읽어보면, 자, 루소라고 하는 학자는 자연주의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강조를 했고 이런 것들. 자, 디르켐은 좀 특이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행동은 결국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다. 어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말 잘 듣는 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가 되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고 학교는 일종의 통제기구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르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닛은 도덕적 문해력 그리고 도덕적 사회화 요 두 가지 개념을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도덕적인 문해력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런 거 나오면 베닛. 자, 위인 나오면은 자, 위대한 전통으로 돌아간 클래식 요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전통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현대식의 새로운 교육들 이런 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교육들 그것도 그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위인적이죠. 딱 위인적이다. 이런 것들 내용 나오면 위인. 자, 레스 나오면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레스는 가치 명료화 단계. 자, 인성을 교육을 하고 어떤 도덕성을 발달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조사하고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것,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을 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 명료화의 단계이다. 자, 요 단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레스다. 요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버그 아까 처음에 나왔죠. 어떤 도덕성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성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요거는 일반 윤리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 윤리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 나오게 된다면은 쉽게 어떤 스포츠 상황을 이렇게 주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학생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 콜버그의 발달 단계에서 몇 단계에 속하는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 정도는 가볍게 좀 보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 맥페일 보겠습니다. 맥페일. 이런 도덕적인 것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그런 중요 타자들, 이제 중요 타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타인을 의미하는데 뭐 선생님, 지도자, 부모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덕성이 발달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관찰하면서 학습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지도자들은 그만큼 모범을 보여야 된다. 왜? 우리들을 보고 도덕성을 배우니까. 자, 맥페일까지 체크해 주시고 요 내용은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8단원 스포츠 조직과 윤리 보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거의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2문제 정도. 뭐 적으면 1문제, 많으면 2문제 정도. 주로 최근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관이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1문제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자, 스포츠 윤리센터의 개념하고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요거의 개념은 뭐냐면, 자, 요거는 왜 설립이 됐나 한번 보시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 센터가 설립이 되었다. 자, 요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을 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 이제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을 한다. 야,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는 다른 이가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많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것들을 그 소속 조항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죠. 야, 스포츠 윤리센터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역할은 스포츠 비리나 체육계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신고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정책 기관 중에 하나니까요. 다시 좀 나올 수도 있고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밑에 심판의 윤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판의 개념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지 이것을 보는 사람이고 전반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 심판에게 이제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으로서는 일단 개인적인 윤리가 있겠죠. 개인 윤리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전반적인 활동을 공정하게, 공정성 있게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청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경기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물론 자, 전반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편견이나 차별을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쭉 읽어보면 풀 수도 있고요. 자, 사회 윤리로 봤을 때 아까 앞에서 이제 제도적 강제성 필요하다라고 했죠. 왜냐면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심판을 잘 보고 하더라도 오심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딱 제도적으로 우리 VAR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판정의 신뢰성과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협회나 연맹에서 해줘야 되는 것. 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심판의 오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당연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 자, 일단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오랜 경험과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연륜이 있는 심판들은 그만큼 더 잘할 겁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상임 심판 제도를 확립하고 적절한 보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상임 심판이라는 거는 항상 임하는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의 역할만 전문적으로 하는.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상임 심판이 많이 돼 있죠. 국제 심판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스포츠는 이런 식으로 상임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만한 보수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기를 할 때 그때 그냥 심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임 심판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재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자, 마지막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스포츠 조직이 있고요. 이런 조직들은 기업 경영을 할 때 이런 윤리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이 윤리 경영과 기업 윤리가 있는데, 이거 관련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자, 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윤리 경영은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거고요. 기업 윤리는 말 그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 보면 윤리 경영, 기업의 경영을 윤리의 최우선을 두어 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 경영인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윤리 경영이다. 자, 기업 윤리는 말 그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그 윤리를 기업 윤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나오기는 어렵고요. 요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 파트에서는 좀 나올 만한 내용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요 스포츠 윤리 센터와 그리고 심판 요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포츠 윤리 강의를 마쳤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윤리 그 고유의 내용들, 이 고유의 내용들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나오는 일반적인 윤리 내용들, 요 내용을 하나씩 채워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스포츠 윤리 요거는 고득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윤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